안녕하십니까? 이번 장에서는 개인 대상 실천 기술의 적용을 배울 건데 우선 다음 주에 시험을 볼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천 기술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좀 해야 할 그럴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도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출제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서술형 주관식은 기본으로 있다는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객관식 문제와 가로넣기 문제를 몇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쭉 훑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공부하실 때는 좀 집중해서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험은 어디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쭉 노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공부가 되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관식 문제가 선생님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데 저는 그 핵심적인 언어들만 들어가면 점수를 다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좀 분발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장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 사회복지를 처음 하시는 그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제 이런 사회복지를 할 때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되게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자발적으로 적극성을 띄우는 그런 클라이언트들보다 이렇게 굉장히 무력감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실 거고, 또 굉장히 폭력이나 아니면은 자살 등 아주 위기에 처한 클라이언트도 만나실 때고요. 또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 서 있는 클라이언트들도 만날 텐데, 이럴 때 오늘 배우는 이런 개인 대상 실천 기술을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또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이런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실제적인 전략을 세워서 실천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잘 차근차근 세우시면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장에서 공부할 것은 이렇게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 폭력적, 또 자살 위기에 있는 클라이언트, 또 보호가 필요한 클라이언트, 요렇게 나누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어에서 나왔듯이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모든 것이 이런 거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책을 보면 사법체계에서 사회봉사 수강 명령을 받은 음주운전자, 이런 부분들을 알코올 중독자가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아동학대 가해자, 마약 중독자,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사법체계 혹은 교정기관의 의뢰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원조 과정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도움을 청하는 클라이언트보다 훨씬 비협조적이며 관계 형성 자체가 특수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와 일할 때는 가장 중요한 실천의 핵심은 초기에 그들의 심리적 그 사회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또 그들이 하는 저항을 잘 이해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참여에 동기화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런 그 이론적 실천 방법들을 충분히 잘 습득해서 그분들과 만났을 때 이런 것 잘 현장에서 대입해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자, 그래서 초기 실천 지침으로 실천 과정에 대한 기대 명확하게 하기. 이거는 이제 그 실천 과정에서 몇 가지의 지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천 과정에 대한 기대 명확히 하기라는 거는, 사회복지사가 어떤 서비스 개입 과정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와 처음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첫 상담에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의 첫 상담 이전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들과 클라이언트가 활용할 수 있는 선택과 대안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요. 또 이 클라이언트와 처음 만날 때 이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려주고 잘못된 기대가 있다면 개입 전에 바로 이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의뢰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 의뢰자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런 견해 차이가 줄여져야 되죠. 그래서 기관에서 확인해서 이런 개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지나친 기대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클라이언트를 위해 사소한 기관의 규칙을 위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겠다고 우리 기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들을 그들에게 개인적 관계로 정해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사소한 양보나 유연한 규칙 적용 등이 더 많은 그들의 요구나 아니면은 나중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협박하거나 압력하는 이런 방법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명심하셔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이런 서비스 개입 과정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자신이 어떻게 도움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가질 수 있는 오해나 아니면은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잡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기관의 기대를 분명히 그리고 정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클라이언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항상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인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거절한다면 그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에 대한 불이익이나 아니면 책임도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몫이라는 것을 항상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 초기에 이 일을 하기 전에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기대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또 클라이언트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보장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 알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개인의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참여 상황이라든가 관련 정보를 이런 다른 그 해당 기관에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우선 보면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가 이분의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개인정보 동의서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받아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비밀보장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도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참여 상황이나 관련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또 사법기관의 명령으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또 클라이언트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아동학대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또 마약과 같은 금지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또 양육권이나 집행유예 결정 등의 사법기관의 명령 종결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런 실천적 개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사는 면접이나 상담 과정을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런 개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또 그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알려주는 것이 서로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실제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전에 우선 당사자인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항에 대한 이해와 참여 동기를 보겠습니다. 이 저항은 이 저항을 이해하기를 보면 사법기관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사들의 상담을 받게 되는 이런 클라이언트들은 억지로 상담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토로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실천 과정에 참여하면서도 소극적인 게 어찌 보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많겠죠. 그리고 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저항이 심하면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상담에 대한 기대나 의지가 점점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천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외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무기력감이나 아니면은 걱정이나 두려움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더욱 이렇게 꺼리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담을 하기 전에 항상 클라이언트에 저항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상담에 항상 늦게 오는 행동, 또 사전 연락 없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행동, 또 사회복지사나 기관 다른 사람들과 자주 언쟁을 하거나 싸우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말에 전혀 경청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거나 사회복지사를 비난하거나 마주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걸 거부하는 이런 저항의 표현을 나타나는데 이런 저항의 표현은 자신들의 분노나 아니면 슬픔, 부끄러움, 죄의식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일관적 태도와 긍정적 관심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회복지사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우리 기관에서 정한 그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달라요를 하면 이들도 저항이 더 심해지고 또 기대하는 기대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대화 시 부정과 같은 방어 기제를 자주 사용하고 모순과 불일치가 많으며 성급한 직면은 방어와 거부로 이어진다. 그렇겠죠. 그죠? 항상 부정적인 거는 우리가 이런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긍정적 행동과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초기 상담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을 먼저 표현하고 안전하고 신중하게 직면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의 경우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이 계속 상담 과정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초기 상담에서 그들이 가지는 어떤 우리가 상담에서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끝날 때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상담 과정에서 서로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에 대한 감정 다루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사와 강제로 만나게 된 클라이언트는 적대감이나 분노감 이런 감정적 방어 기제 행동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특히 뭐 알코올 중독 같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분노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뭐 너네들이 뭐 나를 술을 사줬냐, 뭐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강제로 나와서 해야 되는 거야, 뭐 내가 벌금 내면 되지,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막 또 술을 막 먹고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이런 분노의 감정이 좀 없어지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사회복지사는 잘 염두해 두셔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거기에 이렇게 휩싸이지 않게 본인의 중심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이런 적대감 이런 것들도 자기 감정을 잘 다루어서 안전하게 거부감을 표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서로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가 표출하는 이런 강한 적대감이나 분노나 이런 거부감의 이런 행동들도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 개입은 항상 문제의 시작과 끝날 때까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개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이런 거에 대한
자기들의 분노나 아니면 적대감도 좀 충분히 표출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득과 도움을 제공하기를 보면 사회복지사가 이제 이렇게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뭐 이 동기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전문가로서 어떤 그런 의지나 능력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사소한 거래도 이렇게 개입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가치가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이 되는 클라이언트가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개입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가를 실질적으로 알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끔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또 이런 자격 요건이나 구체적 대응 방법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자기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 이번에는 이제 폭력적인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적 클라이언트는 이 일상생활에 가장 일상생활에서 항상 폭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평소 그들의 잠재적인 폭력성이나 위험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폭력의 위험에 있는 클라이언트와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환경과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최대한 안전한 것이 어떤가를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준비해서 이런 그 폭력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정신건강이나 교정복지, 아동보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다른 실천 그 현장보다 더 충동적이고 공격성을 가진 클라이언트와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정적인 폭력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잠재적 폭력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상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서 폭력이 한번 이루어지면 이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습된 경우라면 특히 더 자신의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스스로 그 상황에 대해서 더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한 이런 폭력적인 그 성향을 보이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만나는 것에 대해서 실천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사도 뭐 2~3명이나 이렇게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걸 찾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을 실천 현장에서 만났을 때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폭력적인 클라이언트에게는 우리가
그들만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각을 제재하는 방법들을 잘 찾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잠재적 폭력의 개인력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이거나 부적절해 보이는 임상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 전에보다 좀 달라진 게 보이면 뭐 눈빛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뭐 몸이 빨라지거나 이랬을 때는 얼른 피하셔야 되겠죠. 공개적 굴욕 상황이나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폭력이 행동되기도 한다. 이 말은 그들이 이렇게 계속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왜 여러 선생님들이 뭐 사회복지 공무원이 뭐 수급자에게 맞았다, 그래서 뭐 팔이 부러졌다, 어쨌든 이런 거 우리 방송에서 본 적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 자기들의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이런 폭력성이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시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분노 다루기를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는 것은 이 자기 분노된 그 상황을 자세히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폭력이 나오는 건데, 자, 일반적인 분노란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더라도 화를 냈다는 사실에 수치감을 느끼면서 바로 잠잠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한 2, 3분 안에 바로 이런 그 잠잠하게 되는데, 이 공격적이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화를 낼수록 점점 더 화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화가 점점점 커져서 결국은 이제 폭력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병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병이라면 화를 증폭시키지 않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화가 난 클라이언트의 대처 방법은 이렇게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화가 났을 때 무리하게 다가서거나 맞대응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물리적으로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거리를 두고 갑자기 또 폭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약간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클라이언트가 언성을 높일수록 사회복지사 언성을 낮추고 차분하게 대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왜 싸움하는데 같이 막 큰 소리로 싸우게 되면 서로 흥분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더 폭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선생님들은 전문가로서 잘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언성을 낮추고 차분하게 대해주고, 또 주변에 의자가 있다면 사회복지사가 먼저 천천히 앉으면서 클라이언트 또한 이렇게 앉게 이야기를 해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막 너무 흥분된 상태면 그 주변에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집기들이 또 어찌 보면 그 폭력의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또 공격 행동이 나올 때 빨리 대피하기 위해서 의자에 깊이 앉기보다는 앞쪽에 살짝 거들떠 앉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이 공격성 행동을 나타내는 클라이언트들은 어떻게 표현하니까 좀 두렵죠.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경우에는 참 두렵습니다. 옛날에 제가 일했던 사회복지 기관에 이런 정신병리적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평상시에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굉장히 온순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분은 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다양한 교류를 갖지도 않고 뭐 크게 웃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뭐 약을 제 시간에 잘 안 먹었다거나 아니면 그 전날 잠을 잘 못 잤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굉장히 폭력성이 막
엄청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막 옆에 있는 도구를 막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항상 이 뭐지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만약에 이런 분들을 만난다면 현장에서,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 치료를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우선 옆에 다른 분들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며칠간 또 치료를 받고 나오면 또 잠잠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사회복지사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여러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좀 찾아서 이런 폭력이 있는 클라이언트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제행동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하기에 어느 만큼은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데 또 어느 만큼은 그런 다른 기관에서 해줄 수 있다면 서로 이렇게 연대를 이뤄서 하는 것도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폭력 행동 이면에 감정을 이해하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타인에 대한 폭력은 두려움으로 인한 반응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요. 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두려움이나 현장 상황에 또 그 낯선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마음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동 패턴 중에서 싫어하는 것들을 조금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폭력 행동 이면의 감정을 이해하기 보면, 이 어조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며 직설적인 충고 등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의 실수나 말이 이 클라이언트를 화나게 했다면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얼른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말을 경청하고 충분히 공감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클라이언트들은 자기들이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봤을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가 실수를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개인이 갑자기 이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어떤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막 아니라고 그랬다가 결국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어떤 그 폭력은 뭐 단순하게 살짝 건드리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낮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이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사과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상담을 진행하기보다는 10분 정도 휴식하고 클라이언트가 진정하고 차분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뭐 10분 정도 휴식하기보다 상담을 차라리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물론 뭐 낮은 수준의 감정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감정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0분 정도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가 다시 진정돼서 상담을 하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껴보면. 그래서 그러면 다시 또 2차적
이런 그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냥 그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다음에 상담을 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도 무리하게 나는 오늘 다 하고 가겠다 라고 하면 좀 이렇게 쉬었다가 차도 한 잔 마시고 충분히 그 감정이 좀 내려앉으면, 그 잠잠해지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안전한 실천을 위한 준비로 안전한 공간 우선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공격적인 클라이언트와 면접을 할 때는 공간이 너무 좁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밖으로 얼른 나갈 수 있게끔 자리 배치도 그렇게 하고요. 또 주변에는 위험한 물건들을 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뭐 카터칼이라든가 꽃병 아니면 뭐 이런 그 청소 도구 이런 것들은 쉽게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치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담실에 이런 위험한 상담을 할 때는 항상 경찰이나 이런 경호업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응급배를 밑에다가 붙여놓는 게 참 중요하고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제 상담할 때 어떤 상담이 있었냐면, 그 제가 그 군부대 상담을 하는데 그때 그 이런 병적인 그 병사가 한 명이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 그 식당에 가면 이렇게 안전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장님을 딱 누르면 오는 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데 물론 뭐 이렇게 안전한 거리라든가 뭐 다 이렇게 충분히 확보하고 하죠.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집에서 있을 때는 이제 신체 검사할 때는 이게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좀 걸러지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대에 오면 부대에 적응을 못하고 또 이런 폭력적인 걸 그 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 경우에는. 그래서 그 잠을 충분히 못 자니까 자꾸 폭력 행동이 일어나고, 또 이 폭력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막 이래도 안정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상담을 계속 하면서 이분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환경이 이렇게 그 상담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그 배를 주머니에 놓고 가면 되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담을 할 때 내가 언제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내가 상담자로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또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담자들도 이렇게 자신의 그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상담을 하는 게 참 상담사의 역할도 잘할 수 있고, 또 상담할 때 여러 가지 불안감이 상담사에도 오면 그 상담을 성공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감을 또 이렇게 소거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요. 또 그 CCTV나 이런 것들이 상담실에 잘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가진 경우에는 강제로 뺏으려고 시도하지 말고 외부의 원조를 요청하여 맡기고 해칠 의도가 없음을 설명하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대피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정시키고 도움을 받아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안전하게 가정 방문하기. 이 방문할 때는 항상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나 뭐 어디 이렇게 갈 때는 항상 2명 이상이 같이 가는 게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인 클라이언트를 집과 같이 사적인 고립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우선은 피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큰 소리로 싸우거나 그럴 때 그 초인종을 이용해서 밖에 사람이 와 있음을 알리고 뭐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집안에 들어간다. 또 출입구 등을 열어놓고 계단의 위치 등을 파악해 둔다.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가면서 특히 이런 그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신고를 받고 들어가는 사회복지사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그 아동학대 분리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갔다 온 상담소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아이들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이제 막 그 굉장히 감정이 격앙된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그 부모들은 자신이 지금 감정이 굉장히 그 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도 그것에 대해서 진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갔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부모나 뭐 이런 사람들은 막 싸우다가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오면 싸움을 안 한 척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치 않고 막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제재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아이들만 이렇게 탈출할 수 있게끔 데리고 오는 게 참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무슨 경찰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관의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2명이 갔다 하더라도 뭐 또 여러 가지 법적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뭐 그 나중에 그분들이 뭐 주거침이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게 더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살 위기의 클라이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 여러 선생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특히 10대와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우리나라는 자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10대와 20대의 사망이 자살인 것은 이제 뭐 가장 큰 게 뭐 우리가 흔히 알기에는 그 뭡니까? 학교 폭력,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또 청년들은 뭐 일자리가 없어서 자신의 무능력감을 인지하고 막 이렇게 계속 자살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자살은 금기시되어 있지만 자살에는 사회적인 낙인이 따르고, 또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살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비밀로 간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살에 대한 어떤 부정적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 자살은 특히 엄청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자살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사건이지만 많은 경우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은 흔적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 자살에 대한 예방과 이런 자살에 대한 위기 개입에 위기 개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살에 대한 개념들, 또
이런 그 자살에 대한 패러다임에 어떤 전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런 자살률이 되게 높은 나라인 우리나라는 우선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없어서 이런 경우를 이런 일을 치르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한 번 더 다시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자, 자살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살이 항상 금기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대부분의 자살은 하나의 갑작스런 외상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하나의 갑작스러운 그 사건에 의해서도 물론 자살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살을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따라붙어 있어서 그 감정을 잘 순화시키지 못하고 이런 역기능적인 발상으로 이런 자살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 자살을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부분 자살, 특히 청소년 자살은 사전 경고가 없이 일어난다. 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살의 위험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실행하기까지의 어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들을 계속 신호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모두 사람들이 행복해지겠지. 뭐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일 거야. 나는 내가 없어져야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니까 내가 빨리 사라져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또한 신체적 신호는 이제 이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뭐 내가 어떻게 꾸미든지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개념치 않는다는 거죠. 왜? 난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내가 먹어서 뭐해? 뭐 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이 또 안 오고죠. 그래서 이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또 감정적 반응으로 굉장히 모든 거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난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막 이런,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너무나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감정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행동적 단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 나는 이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더 유용하게 쓰여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어떤 한 사람 중에 이제 이분은 자살은 아닌데 이제 그 죽음을 앞둔 분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 있었을 때 이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면 선물이 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걸 주면 유품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나눈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데, 이렇게 죽음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막 무의미하게 나눠주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 좋고요. 또 보면은
자살의 위험 있는 사람과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럴까요? 자살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자살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살에 대해서 직접 묻는 것이에요. 왜 죽으려고 하는지, 또 왜 죽음이 좋은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물어보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신념 중에서 우리는 정말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해서 정말 내가 정말 죽기를 원해서 자살을 하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청소년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막 그 자해를 하는 행동들을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청소년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비자살적 자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죽고 싶지는 않은데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비자살적 자해를 표현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이제 자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다 죽고 싶어서, 정말 내가 정말 죽기를 원해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지금 10대 20대 청소년들 사망 1위가 자살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자살적 자해 행동이 잘못되면 자살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죽고 싶어서 죽었나 봐 라는 생각으로 가지면 곤란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자살이라고 생각하면 이것 또한 잘못된 행동이 되는 거죠. 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을 도와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지. 자살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도움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자살의 징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자살을 통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받을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참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참 이런 것도 참 어렵기 때문에 우선 자살의 징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자살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SNS, 뭐 일기나 노트 등의 자살에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 또 최근에 술을 아주 많이 먹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자주 휴가 등을 내고 아프다고 무단결석을 하고, 또 자신의 물건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신변을 정리하고, 또 감사했다, 잘 지내라, 뭐 이런 안부의 인사를 하고 갑자기, 뭐 늘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여러 약국이나 병원을 다니면서 수면제나 진통제, 감기약 등을 많이 잘 사서 모으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살의 징후가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너는 뭐 잘 살겠니? 뭐 이런, 넌 행복하겠지? 뭐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들이 이제 자살의 징후,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징후들을 남긴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뭐 내가 없어지면, 내가 사라져
줄게, 뭐 이런 말들, 이런 징후들이 많이 언어로 표현되고 또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그 자살 위기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쵸? 우선 이 자살 위기의 클라이언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살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청소년기 자살은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하거나 성적 비관, 가정 불화, 따돌림 등의 이유로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또 이런 반복적 자해를 하거나 농담처럼 자살을 이야기하는 경우, 또 자살 시도 전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주변인의 진지하게 자살의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자살은 그렇고요. 노년기의 자살을 보면요. 이 노년기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자살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 계획적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자살 시도 시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자살 생각에 대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아 자살을 미리 발견하거나 사정하기 쉽지 않고요. 또 배우자의 죽음이나 직업과 위치의 상실, 수익 감소, 건강 악화 등 생애 사전 요건에 따른 이런 그 연령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이런 사건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자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우리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여러 선생님들 보셨을 거예요. 일가족이 그 여자 딸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그 자동차를 타고 자살을 한 경우 우리 봤잖아요. 이것이 이제 뭐 그 직업의 상실 이런 걸로다가 이제 뭐 생활고나 뭐 이런 거 비관해서 또 이제 이런 자살이 나타나는데 참 여러 가지가 이 청소년기도 그렇고 노년기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이 성인들이 살면서도 참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자살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그 주변에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돌봐주기보다는 그냥 쉬쉬하고 묵인하고 넘겨버리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또 다른 그 죽음을 또 연쇄적으로 그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주변을 잘 또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자, 자살 위기에 대한 개입 과정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이 그 탐색, 이해, 행동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이걸 볼 텐데, 탐색 과정을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또 이 자살의 이유를 클라이언트 시각에서 이해하고 또 이 자원의 감정이나 자살 위험 정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자살의 즉각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 표 7-1에 이제 그 표가 나와 있는데, 이런 질문의 유형들을 해서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소거시켜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보호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의 피해자, 이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발견과 신고, 우리 표를 보면 이 표에 그 징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를 이렇게 표를 잘 그려놨습니다. 제일 외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상처나 이런 맞은 흔적들이 있을 거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제때에 제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너무 그러니까
왜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그 아동학대 징후들이고요. 뭐 성적 학대들은 이 성학대가 아이들에게는 참 너무나 치명적인데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피해 아동의 보호와 응급 조치. 자, 우선 피해 아동은 그 폭력을 입은 클라이언트를 돕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이런 위험한 그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동들이 피해를 받으면 신고한 거와 즉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 폭력적인 행위자나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자로부터 분리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때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에게는 그 부모가 가장 큰 안전한 울타리라고 믿는데 이런 폭력이 있어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아동이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정말 분리가 우선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우선인지에 대한 그 사회복지사는 충분한 생각과 또 충분한 그 주변 주변 기관들과 연대를 해서 회의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에 이 부모도 아이들을,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뭐 부모가 아동들의 학대가 너무 심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았거나 이런 경우 아이들의 그 영아들이 어떻게 사막에 이르는지까지에 대한 인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생활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방치하는 경우, 그래서 결국 숨지는 경우,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텔레비전의 뉴스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는 인지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다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울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고민해 봐야 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은 뭐 고딩 아빠, 뭐 고딩 엄마 이런 것들이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얼만큼 지지해주고 그들을 얼만큼 격려해주고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서 또 태어난 아이들이 얼만큼 잘 자라는지 이런 것도 또 사회를 나중에 얼만큼 안전하게 만드는 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 뭐죠? 그 아프리카 속담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한 아이가 잘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폭력이 일어났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피해 아동을 위한 정서 상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 아동들은 물론 이 학대를 조기 발견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을 확보해서 그 심리적인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갖는 트라우마는 그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대의 트라우마로부터 회복
지속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임상적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고, 또 이 부모로부터 학대는 애착 형성과 정서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 상처가 모두 치유된 다음에라도 트라우마 치료를 반드시 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정서적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학대 아동들은 이 사회복지 실천 과업에서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또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분리가 자신의 탓이 아님을 이해하도록 항상 도와주고요. 또 원가정의 분리 후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양가 감정들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요. 이렇게 아동에게 성인 또는 아동의 적절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이런 모델 역할이 필요한 거죠. 아동들은 성인들을 보고 자라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폭력적인 부모만 있다면 모든 이 사회적 관계가 다 폭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들에게 올 수 있는 이런 양가 감정도 잘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어떤 모델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동이 긍정적인 관계와 지지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트라우마가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나 아니면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끊임없이 이들을 체크하고, 또 이들을 모니터링해서 이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해 주는 게 참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따뜻함을 알 수 있도록 이거는 끊임없이 아동이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장 무서운 게, 요즘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러 선생님들도 아마 부부간에 일어난 폭력이 살인으로 일어난 것까지 보셨을 거예요. 참 가정폭력은 너무너무 잔인하고, 또 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신체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들의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이 너무 많습니다. 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의 핵심은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했을 때 이 친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정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고립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알리지도 못하고, 또 이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게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점점 분노와 적개심, 또 우울 문제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폭력의 피해는 대부분 이 폭력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 만성 두통에서 시달리고요. 그리고 무슨 작은 소리에도 계속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남편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사람만 봐도 구석으로 숨고 이런 것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은 아주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폭망하게 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엄하게 다스리고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힘의 논리에서 남성이 당연히 힘이 센 부분이 많잖아요. 당연히 뭐 물론 여자가 더 센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힘으로 이런 무력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론화해서 이 가정폭력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크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두려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요, 이분들은. 그리고 항상 이 절망하기 때문에 무기력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는 왜 우리가 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자기를 때려야지만 오늘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빨리 때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진짜 인간으로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인격이나 인권 침해에 큰 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이 사람은 이 사회로 다시 회복돼서 들어오는 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래서 저는 이 가정폭력은 정말 엄하게 다스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분리하고 격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혼 조정 상담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 수년 동안 했던 것 중에서 저는 반드시 이혼해야 될 상대 그 파트가 이 가정폭력 그 피해자, 가해자, 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아내나 자녀들이 입는 피해는 정말로 말도 못한 게 큰 피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얻는 그 상처로 인해서 이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도 힘들고 또 대부분 이런 그 두려움이나 억압, 우울 이런 걸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 재능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도 엄청 힘든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자신이 이 한 사람의 인격체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은 정말로 근절돼야 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끔 엄마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스스로 이거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 자신도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또 이런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이런 폭력을 아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랬기 때문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맨날 욕먹고 너는 잘못해. 너는 이것도 못하냐. 뭐 이런 XX 뭐 이렇게 계속 이런 언어적 폭력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이런 행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가정폭력,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이런 언어폭력을 하는 그 자체들도 굉장히 저는 크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피해자에게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매맞을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잘할 때도 있는데 이것이 잘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때리거나 아니면 인간이 인간에게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폭력이 재발되거나 이런 경우에 절대로 묵인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받는 그 자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은
물론 신체 폭력도 중요하지만 언어 폭력도 엄청난 뭐랄까,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서적 이 폭력이 그들의 삶을 전체를 무기력화할 수도 있다는 이런 학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는 모든 사회복지사는 신고 의무자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신고하십시오. 신고하면 경찰이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경찰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것이 그냥 묵인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 폭력을 참고 사는 이유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폭력에 대해 떠났을 때 더 심해질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여자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은 거고요. 또 이 감정에 대한 애착이라고 해서 이 가해자를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정말로 뭐 돌볼 수도 없을 거야, 이런 쓸데없는 걱정인 거죠.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엄마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폭력을 참고 또 이 가족을 유지해야 한다는 어떤 우리나라 전통 신념, 이런 것들이 이 가정폭력을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건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방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개입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다 되는 거고요. 또 방관자까지 그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모두 이것은 그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또 대부분 또래 간에 은밀히 지속적으로 이런 폭력이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또 이렇게 피해자가 즉각적인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다 친구들이고 또 쟤를 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해 학생 대부분은 불안이나 우울이나 공격성, 대인관계 공포, 강박증명, 편집증, 신체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아이가 학교만 가려면 막 배가 아프거나 뭐 아니면 나는 학교 가는 게 무서워 뭐 이런 것들, 친구들이 만나는 게 싫어 막 이런 피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있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에 이렇게 초기 개입 확인할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잠재 인적 사항, 그 다음에 지금 상황, 얼마나 위급한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또 어떤 피해를 당했나, 다친 곳이 어딘가,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처음 면접할 때 인테이크지를 작성할 때 요런 내용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되고요. 또 이런 위기도 사정의 결과고 또 이런 고위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가해 학생하고 즉시 분리시켜서 부모나 선생님에게 첫 번째로 알려야 되고요. 또 이렇게 폭력의 피해자들을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에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